네, 반갑습니다. 2017년도 4월 18일 화요일 저녁 공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듀스타 대표 심리장학입니다. 저희 에듀스타 카페에 1대1 상담란에 신유성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총 세 가지인데 일단 두 가지. 블럭딜,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뭔지 궁금하다 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상적인 종목들이 하락을 할 때 어느 선에서 정도 멈출 수 있는 한계선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올려놓으셨어요. 일단 블럭딜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나옵니다. 블럭딜 이렇게 쳐보면, 블럭딜이라고 쳐보면, 저도 눌러봤어요. 질문을 보고 이 내용을 몰라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본 게 아니라 네이버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길래 분명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개인적으로 알 수 있을 텐데 하고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보니까 크레온에서 올려놓은 자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크레온. 모든 내용 정리가 크레온에서 올려놓은 게, 대신증권에서 올려놓은 게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내용적인 면도 제일 양호한 것 같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혹시나 저도 여기 적혀있는 내용 이상의 뭔가를 설명드릴 건 없어요. 물론 이제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적용할 게 있나 뭐 이 정도는 뭐 조금 보조적으로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뭐 의미나 그 다음에 블록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뭐 의미나 이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도 충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읽어도 나는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그냥 제가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블록딜은 뭐 다른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블록이란 말은 이 덩어리잖아요. 덩어리. 그러니까 주식의 물량을, 큰 덩어리를 한 번에 체결시키는 현상을 말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큰 물량이나 그런 물량들을 시장 장중에 내놓으면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고자 하는 주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요. 증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회사를 M&A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통해서 전체 지분을 넘길 때 보통 이런 현상들을 합니다. 이런 행위를. 보통 사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DC를 해줘요. 조금 싸게 대량으로 구입하는, 지분을 넘길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 인수합병이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오너가 지분을 넘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 지분을 넘길 때 시장에서 거래가 돼버리면 치고받고 해서 굉장히 주가가 등락이 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치를 훼손시킬 수도 있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B한테 합병을 당할 때, 합병이 될 때 전체 대주주의 지분을 B라는 회사한테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을 정하고 몇 주를 넘기는 그런 행위를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장사를 하다가 팔 때도 약간의 DC를 하면서 팔잖아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처분을 목적으로 한다면 DC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 약간의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의 지분을 넘기는 행위를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큰 의미는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매수하는 사람과 매도하는 사람 둘 다 양측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자기 이 관계에 따라서 팔게 되는 것이고, 사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은 뭔가 살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둘 다 양쪽에 의견이 합의가 돼서 사고 팔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악재다, 호재다 라는 개념은 별로 무의미해요. 블록딜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현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딜은. 오케이? 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잠시만요. 제가 프로주식 클럽을 안 열었네요. 이렇게 그리기 도구가 좀 편한데. 잠시만요. 얘도 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으니까 그 기업을 사는 것이고, 파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무슨 이유가 있겠죠. 팔 때는 장사를 그만하고 싶다거나 그런 이유로 판다고 생각해 보시면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적 분할이 있고 물적 분할이 있는데, 쉽게 표현할게요. 뭐 이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물적 분할은 그냥 공간에서 칸막이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런 회사가 있으면 이걸 둘로 나눕니다. 근데 둘로 나누는데 이렇게 둘로 나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칸막이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칸막이를.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원래 이 큰 네모 요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여기 이렇게 칸막이를 쳐가지고 A, B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회사를.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에 A라는 사업부가 있고, 이 A라는 회사에, 크게 그려볼게요. 이 A라는 회사에 A라는 사업부가 있고 B라는 사업부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게 A라는 회사 하나에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칸막이를 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자예요. 투자자.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 A라는 회사에 A, B가 있는데 얘를 A가 가지고 있고 새로운 B를 만들어 놓고 얘가 지분을 100%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B라는 회사를.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회사가 되는 거고 자회사가 되는 것 뿐이에요. 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오너가 얘는 영업을 잘하고 얘는 영업을 잘 못해요. 근데 얘만 따로 팔고 싶은 거예요. 따로 이렇게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를 잘라가지고 얘만 독립적으로 놔두고 얘만 던져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모회사가 한 개가 더 위로 올라가고 한 개가 더 밑으로 깔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게? 물적 분할이. 만약에 이걸 가정으로 표현한다면 그냥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외국으로 간 거예요. 기러기 아빠가 된 거예요. 요 A라는 아버지 밑에 가족이 구성원이 4명이 있는데 자기 아빠만 남고 여기 아빠만 남고 자식들하고 와이프하고 외국에 간 거예요. 그렇다고 이 A라는 사람 주체가 바뀌지 않잖아요. 이 A라는 가족 구성원이. A라는 큰 묶음 안에 있는 거예요. 물적 분할은. 그러니까 장소를 두 군데로 나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사리. 근데 인적 분할은 뭐냐면 이혼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가정이 있다가 둘이 갈라선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이 독립된 B가 탄생을 한 거예요. 독립된 B가 이렇게 두 개는 별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 A라는 지분을 우리가 이혼을 하면 둘이 나누잖아요. 이렇게 가져갈 거 가져가고 둘이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A 투자자는 요 A라는 지분도 가지게 되고 B라는 지분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물적 분할은 그냥 하나의 회사에 이 회사는 상장을 하지 않아요. 물적 분할은. 이 회사가 상장을 하지 않고요. 이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데 그냥 독립적으로 B를 만들어 놓고 밑에 자회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 A라는 회사의 지분만 들고 있으면 그냥 B를 장악하는 꼴이 돼요. 이 지분 100%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인적 분할은 둘이 갈라서 버렸기 때문에 A라는 회사 지분을 줄이고 B라는 새로운 얘를 상장시키면서 얘의 지분도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으면 물적 분할은 A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투자자는. 근데 인적 분할은 A가 가지고 있던 걸 B가 나눠서 가져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럼 B의 지분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지분이 줄어들고 B의 지분이 탄생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그냥 두 개 갈라선 거지. 양쪽 지분이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나고 새로 탄생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회사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도 테마 성격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블록딜이나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에 대한 의미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실제로는 가치적으로 뭔가 내한테 이익이 생기거나 불이익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테마 성격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회사들이 지금 현재 분할을 하잖아요. 뭐 인적 분할이 됐든 물적 분할이 됐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근데 그게 왜 이슈가 됐냐면 삼성에 투자하고 있는 그 회사 이름 뭔가요? 외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거. 아무튼 그 회사가 삼성한테 인적 분할해라 뭐 해라 이렇게 막 요구사항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뭐 시장에서는 또 지주회사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분할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분할을 하는 회사들은 다 급등을 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거는 테마의 성격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슷한 예로 신규 상장주가 있다고 쳐보세요. 신규 상장주가 유행을 탈 때는 테마 성격으로 움직일 때는 만약 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했는데 걔가 하한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대부분이 하한가에 다 들어가요. 근데 어느 날 신규 상장주가 상한가를 가버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신규 상장주도 대부분 상한가를 나가요. 그러니까 유행이에요. 유행. 분위기를 타면서 그냥 테마 성격으로 잡주처럼 움직이는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일 뿐이지 원래 이론상의 가치는 인적 분할이나 물적 분할이나 투자자한테 변동사항은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신 정상적인 종목 하락할 때 한계선에 대한 기준 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는 막 굉장히 디테일하게까지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개념인지만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장에서는 제가 크게 정상적인 종목이 있고 비정상적인 종목이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했어요. 저번 공개 방송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일단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얘는 실적을 근간으로 움직입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고요. 밑에 거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 얘는
실적과 무관해요. 단지 시장의 이슈로 움직여요. 시장에 막 뉴스거리를 막 터뜨리면서,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마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테마주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잡주예요. 잡주. 근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질문은 정상적인 종목들이 하락을 하다 보면, 정상적인 종목이라는 것은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데 당연히 적자인 기업이 하락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정상적인 움직임 속에서 적자인 기업한테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시겠어요? 어떤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를 하는데 맨날 적자야. 근데 여러분도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안 하는 게 정상이죠. 맞죠? 지금 이 정상적인 종목 중에서 흑자가 나오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정상적인 종목들 중에서도 흑자가 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빠지다가 보면은 더 이상 안 빠져요. 그런 한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공개방송할 때 떨어지는 종목도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사드 아무리 막 뉴스거리가 아무리 폭발적으로 나와도, 사드라는 이야기가 나와도 게임주도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GKL처럼 카지노 관련주도 올라갈 겁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결국 다 올라갔어요. 왜?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방어를 치는 한계선이 있는데, 그게 성립을 하려면 흑자인 기업에서만 성립을 해요. 적자인 기업은 이 정상적인 종목들 안에서도 실적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적자가 발생하는 기업들은 한계선이 없어요. 그냥 무한정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까지 빠질지도 모르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정상적인 종목 중에서도 흑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한계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주가라는 건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 흑자가 나는데, 이 회사가 흑자가 나요. 나는데 이 회사가 성장성이 있다고 부각이 될 때가 있어요. 시장에서 성장성이 강하다, 성장성이 앞으로 시세가 실적이 폭발할 거다, 신성장 산업이다 하면서 프리미엄이 반영될 때가 있어요. 프리미엄. 우리 아파트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괜히 프리미엄이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몰려서 얘를 너무 세게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적정 수준을 벗어나서 프리미엄 붙이면서 거품이라는 게 발생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이 계속 거품이 끼냐?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쭉 밀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밀릴 때 어디까지 밀리냐? 이 흑자가 나는 기업들은 원래 정상적인 가치까지 밀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이런 기업들은 더 이상 빠지질 않아요. 이거를 보고 한계선이라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의미는 아시겠나요? 근데 적자인 기업들은 이 한계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프리미엄을 붙을 리도 없고, 만약에 프리미엄 붙었다 치면 그게 계속 빠질 거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격 범위 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치적으로. 이해가시죠?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치 분석을 하시든 뭘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한계선입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밀리기가 힘듭니다. 라고 그때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게임주들 이야기하고, 카지노도 관련주들 이야기를 할 때.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말했던 개념들은 충분히 이해를 가시죠?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종목들 하락할 때 한계선에 대한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개념은 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정상적인 종목 중에서도 얘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시장의 대장주라고 소위 말하는 주도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장성을 부각하고 수급들이 모여가지고 거품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은 현상이 사라지고 난 그 원래 원천적인 가치 가격대로 왔을 때 주가는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계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아니야. 지금 제가 말하는 포인트하고 좀 다른 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흑자인 기업인데 오버해서 프리미엄이 붙었다가 빠진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제약바이오주들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었어요. 이 정도의, 만약에 예를 들면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치면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요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갑자기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앞으로 더 프리미엄을 계속 붙였고 여기까지 날려버린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올라가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있던 어느 정도 해먹고 나면은 얘가 순환매 형식으로 다른 업종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돈들이. 그럼 제약바이오는 어디까지 밀리냐면 원래 정상적인 범주 내까지 밀린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적자로 돌아섰다, 그러면 한없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이 자금이 다른 데로 가서 또 이제 다른 쪽에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쪽으로 또 해먹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프리미엄 붙이다가 얘가 이 정도까지 밀리면 다시 이 돈들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런 점을 이야기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제 답변을 달아야 되죠. 여기에 답변을 달아야지요. 오늘 며칠인가요? 2017년도 7년 4월 2017년 4월 18일 공개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유성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음에 정상적인 종목들 한계선, 이걸 지금 답변한 건데요. 보세요. 공개 방송에서 신유성님께서 제가 한계선에 있다 하고 나서 잡고 나서 수익이 이만큼 났다라고 올려놓으셨네요. 축하드려요, 신유성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엔터주도도 해도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SM 하셔도 된다. YG 엔터테인먼트 해도 된다. 네, 그때 제가 한계선에 와 있다라고 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한계선에 와 있었다고 했던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제일 처음에 공개방송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게임주고요. 그 다음이 카지노 관련주였습니다. 사드바 악재 터져도 이제 더 이상 안 밀릴 거라고. 그 다음에 말했던 게 엔터주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는데 누군가가 제약바이오는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는 내려올 종목도 있고 올라갈 종목도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종목들은 보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해도 됩니까? 또 물어봤을 때 사드발이 터졌을 때 그때 제가 언급했던 종목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코스오는 하셔도 됩니다 라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공개방송 다 봐보세요. 뭐 나올 거예요. 아무튼 게임주는 다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카지노는 파라다이스하고 GK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는 SM하고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뭐 이렇게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수익이 나셨다니까 뭐 저도 기쁘고 아무튼 잘 된 거죠. 축하드려요. 답변은 저번 주 화요일날 공개 방송하기로 했는데 결론은 2017년도 4월 18일날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보시면 제일 처음에 그 뭐지 GKL 만약 예를 들면 GKL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공개방송인가 할 때 이제 얘 해도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인가 이야기했는데 이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화요일날 이때인가 화요일일 거예요. 이때가 이 화요일 하면서 이 내려온 거 걱정하지 말라고 나중에 이거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확인해 보라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SM도 내려왔지만 결국은 올라가고 있고요. 한계선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개인들 물량 뺏기고 있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저점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이런 데가 한계선이 있다. 프리미엄이 예전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약바이오도 예전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고요. 프리미엄 붙으면서 그 다음에 게임주도 프리미엄 붙으면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고 예전에 왜? 흑자가 나는데 프리미엄이 붙었던 거죠. 그 다음에 카지노 관련주도 붙었었고 화장품 관련주도 붙었었고 그러니까 다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에요. 왜? 예전에 흑자가 났는데 훨씬 심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범주내로 내려왔다가 이제 차트상으로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런 흐름에서 수급이 전환되는 흐름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드렸던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했던 것들은 시장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꾸준히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이 도대체 어떤 부분을 말하는지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돈들은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네, 됐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뭐 종목에 대한 질문이나 기타 등등 질문을 하시면 주식에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그 다음에 제가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오늘은 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다. CJ, CGV를 좀 봐달라.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창이 계속 닫혀서 하나봐. CJ
CGV 얘를 봐달라. 네,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고요. 지금 현재상으로는 더 이상 얼마에 사셨길래요? 예, 얼마에 사셨나요? 원칙 기준 대형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쭉 하락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저점을 낮추지 않고 이제 수급의 변화가 조금 일어나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사려다가 참았다고요? 네네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조금만 더 제가 개인적으로 차트를 잠깐만 좀 보고요. CJ. 네, 10만원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공략을 하셔도 뭐 크게 무리 없어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너무 크게 볼 종목은 아니고요. 한 10만원 정도의 가격까지는 충분히 이 정도의 가격선까지는 차트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지금 이 짧은 순간에 다 봤어요. 네. 반갑습니다, 루비님. 큰 차트의 흐름도 봤고요. 가치도 봤고요. 순간적으로. 볼 거는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저 정도 선까지는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종목. 몰빵은 안 좋은가요? 저는 자신 있으면 몰빵해도 상관없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지 않을까요? 단타를 해도 6천만원 몰빵을 칠 수도 있습니다. 비중 베팅으로. 근데 그거는 본인이 얼마나 종목에 대한 분석이나 차트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나 뭐 여기에 좀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제주항공요. 제주항공. 제주항공을 31,000원에 일단 수익 구간이시네요. 제주항공. 네, 항공주들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으로 제주항공은 지금 여기가 가장 변곡점이거든요. 지금 제가 줄을 그어드리는 여기가 차트상으로는 가장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이고,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치적으로 따진다면 4만원까지는 뭐 거뜬히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4만원 언저리까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장의 상황만 좀 받쳐준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시장만 아니라면 이 종목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피그말리온님, 종목 발굴 시 구체적인 방법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지난 공개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공개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프카님, 제가 종목을 발굴할 때는 차트를 먼저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하는 방법들을 전부 다 노출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그래도 저번 공개 방송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언급을 드렸거든요. 제가 종목을 발굴할 때는 첫 번째가 돈입니다. 수급의 변화를 제일 예민하게 봅니다. 수급의 변화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차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본 다음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찾아봅니다. 순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첫 번째는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트 흐름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료 파악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도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얘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얘를 믿고 그냥 사요. 산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서 차트가 올라가길 바래요. 근데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뭐냐면,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순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저는 1번, 2번, 3번 순으로 종목을 찾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3번, 2번, 1번 순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매매나 투자를 하시면,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정보가 틀리면 어떡할 겁니까? 거짓이면, 정보가 거짓이면 2번, 1번은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요. 돈이 들어오는 현상도 없을 것이고 차트 흐름이 좋아질 일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항상 늘 물려서 갑니다. 손실로. 그 다음에 만약에 정보가 맞다 할지라도 시장에 언제 반영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고급적인 정보를 알아요.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 내 혼자만 알아. 이 종목이 너무 좋은 거를 그 종목이 올라갈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혼자 아는데 내가 그 종목을 계속 사가지고 올릴 수 없잖아요. 결국은 시장에 반영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돈을 움직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손들, 메이저들, 이 시장에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종목가 맞았어요. 예를 들면 그 종목가 맞아. 내가 여기서 정보를 들었는데, 내가 알게 되었는데 정보는 맞았어요. 근데 내가 들은 정보는 여기가 있었는데 시장에 반영되는 건 이때 반영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주가는 계속 밀립니다. 밀리다가 나중에 시장에 반영될 때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에 사가지고 물리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자리에 오면은 여러분들은 팔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려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본전 오면 팝니다. 그러면 시장에 진짜로 반영될 때는 여러분들은 없어지는 꼴이 돼요. 그러면 이게 맞다 할지라도 돈을 못 벌어요. 틀리면 난리 나고요. 그래서 3번, 1번, 2번이 되길 바라지 말고 거꾸로 접근하면 조금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변화를 먼저 보고 시장에서 돈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게 반영되면 차트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 어떤 이유 때문에 얘가 돈이 들어오고 차트가 올라가는지 거꾸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실패의 요인들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해 시장이 나쁘다 좋다 뭐 말이 많지만 결론적으로는 2017년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은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는. 맞죠? 근데 돈을 버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못 벌었을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처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번, 2번, 3번 순으로 종목을 발굴을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망원이 이장에 질문하신 거는 카페에 좀 올려주세요. 오늘 교육에 대한 설명은 오늘 할 부분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제가 뭐 하고 있는 방법이 제가 돈을 번다고 해서 이 세상의 유일한 방법도 아니고요. 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의 뭐 매매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생각을 조금만 전환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높아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케이? 네, 뭐 또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원칙 기준 대응님.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 카페에 오시면 최근에 올린 공개 방송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좀 보세요. 아, 여러분들이 너무 눈팅 많은 것 같아서 등급을 한 개 올려놨어요. 새싹 회원에서 활동 회원으로. 카페 글들 여러분 보시면 다 도움되는 것들이거든요. 댓글 몇 개 하시면 그 등급돼요, 자동으로. 아니, 너무 눈팅 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굳이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만약에 책을 뭐 한 개 소개해 달라고 한다면 뭐 매매 기법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책을 추천해 드렸던 거고, 보시면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네, 잠시만요. 녹화를 종료하고요. 그리고 잠깐 봐드릴게요.